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공정기회박탈 예. 분노연합의 이종배 대표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 시간은 주로 우리 사회의 이 불공정성 또 이 기득권에 의한 여러 가지 의혹과 부패, 또 청년. 예, 청년들의 지금 이 미래 없는 암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 좀 밝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요. 35살 먹은 한 여자 취준생 예. 뭐 공시를 하려다가 또 무슨 시인이 되려다가 예. 다 어렵게 돼서 이제 그 밥을 해주려는 부모님 앞에 예. 그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예. 그 기사 보셨죠? 예, 예, 봤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예. 그런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함축하는 사건이 아닌가. 예. 첫째는 보면 우리 이 청년, 물론 그런 부모 앞에서 그러한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예. 그 이제 이면에 보면 그 이제 취준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30대 중반인데 예. 그 취업은 안 되고 또 이제 집에 있으려니 괴롭고 그렇다고 앞으로 열심히 산다고 나아질 어떤 그런 희망도 없고 예. 그 이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뭐 또 그 일자리 현황판이라고 뭐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이제 취업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가족 간에 이제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없어지고 요즘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가족 간 스마트폰만 단절이 됐대요. 다 각자 스마트폰 하고 대화도 많이 안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시대의 그런 어두운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참 이제 해결이 쉽지가 않고 또 정치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그게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이 시험 준비를 하다 잘 안 돼서 시인이 되려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소음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웃 중국집에 찾아가서 직원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해서 소음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 이웃 주민 한 명은 며칠 전 지나가는데 그 집 창문을 누가 열고 조용히 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그 대외적으로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극단에 도달해서 이런저런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정신 이상적 상황까지 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낮에 12시에 이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시끄럽다면서 몸에 액체를 부었다는 거예요. 아마 무슨 뭐 각종 뭐 신나나 파란색이니까 신나는 아닐 거고 어떤 자고한 유류 성분을 몸에 붓고 근데 어머니가 문제가 있어. 어머니가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좀 위독하다는 중상이라고. 참 이걸 보면 다 큰 자식이 35살 얼마나 엄마가 자식도 괴로울 신여들인데 그렇게 이제 자식이 취직한다면서 35되도록 공부시켜 놓으니까 집에 있고 그러다가 이제 참 부모가 그 집에 있는 자식 밥에 먹이려다가 사고가 났어요. 맞습니다. 또 이와 또 대비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공항 고속도로에서 그 벤츠 차를 몰던 한 20대가 여성이 20대 여성이 그 중간에 뭐 사고가 났는지 고속도로 중간에 차를 세웠다가 연달아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서 죽는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조금 이렇게 대비되는 사건이다. 아니 20대가 벤츠를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경찰에 보니까 그 20대 여성의 소유라 그러더라고요. 네, 소유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대리운전 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친구들 꽤 이제 외제차 중에 좋은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는 젊은 친구들 꽤 많이 봤습니다. 뭐 한 20대 정도로 보이는데 뭐 벤츠도 몰고 BMW도 몰고 그런 친구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벤츠 차에서 왜 내렸을까?
이것도 참 이상한 사건이에요. 사실관계로 나오지가 않대. 뭐 뒤에 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뒤에 오는 차가 못 보고 이제 쳐가지고 사망한 사건인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결혼을 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이 SUV 차량이 또 옆에 하나 있었는데 예. 그쪽에 근처로 이동해서 있었고 부인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예. 돌아가지 않고 2차선 뒤로 가면서 차에 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그러니까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그렇죠. 1차선에 차가 있고 예. 근데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 차를 세우는 일이 이게 그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위험하다는 걸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데 고속도로 쌩쌩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예. 이렇게 이제 돌아오다가 예.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도 그 술에 취했는지 뭐 요즘 알 수가 없네요. 예. 수사 참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너무 취업은- 풀리는 게 없어서 예. 취업 스트레스 급기야 일장에 발작을 해서 부모님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다 부상을 입게 만들었고 그렇죠. 한 사람은 20대 부부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사고를 타고 또 저렇게 예. 고속도로 가운데 세워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이제는 사고가 생길 만한 일은 예. 미리 안 하는 게 상책이지 않는가. 맞습니다. 좀 살다 보면 욱해서 이러다가도 예. 내가 여기서 욱해서 사건이 벌어지면 예. 내만 손해다.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예. 좀 하고 또 고속도로에서 뭐 옆에 차하고 시비가 걸리거나 아마 살짝 접촉 충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아 그래서 뭐 이상이 없나 싶어서 그래서 아마 봤는데 그러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세운다라는 건 아마 옆에 SUV가 뭐 하나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 SUV하고 접촉 부분을 그걸 갖다가 차라리 그냥 똥차 몰고 다니면 뭐 빡든가 말든가 예? 그렇죠. 그냥 뺑기칠이나 하고 다니면 되는데 예. 그 좋은 차 몬다고 그래서 1차선에서 내려서 확인하러 가다가 그리 됐을 가능성이 큰데 예. 그래서 차 그거 좀 뭐 차라리 옆에 갓길로 좀 따라오라 해서 되면 그렇죠. 될 건데 그렇죠. 왜 저런 1차선에 무리수를 세운 게 차가 이해가 목숨 바칠 만큼 중요한 건가 예. 이래 싶기도 하고요. 참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사건 사고도 예. 많이 보고 예. 또 이제 주변에 보면 예. 경제는 계속 경제는 성장해 오고 나라가 발전해 왔지만 예. 세상은 더 각박해진다라는 느낌이 들고 예. 옛날에는 진짜 무슨 예. 속담에도 콩 한 쪽 있으면 이렇게 나눠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예. 어떤 이제 정을 나누고 서로 어떤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이제 예. 상부상조 그런 말도 예. 저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상부상조하고 또 이제 품앗이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예. 이게 시대 흐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참 씁쓸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서. 예. 자,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났든 뭐 사고가 났든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차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무리한 일들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참 예. 안타까운 사안이네요. 예. 자, 저기 지난주에는 뭐 좀 운전하시다가 좀 뭐 일들 좀 겪으신 게 없습니까? 예, 뭐 큰 건 없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이제 손님을 20대 이제 젊은 이제 사업가 뭐 식당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는데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이랑 또 며칠 전에 또 부평에서 이제 20대 친구를 태웠는데 두 분 다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면 대리기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똑같이 20대 친구들인데 아니 식당 잘 된다면서 왜 대리기사를 물어요? 그 친구는 이제 어제 제가 모셔다 드렸던 친구는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통 식당 주인이 하루 종일 일은 예. 잘 되는 데 같은 경우는 그냥 종업원 쓰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자기가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식당이 또 언제까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뭐 안 될 수도 있고 문 닫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나가서 몇 시간이라도 일해가지고 한 달에 뭐 200만 원이라도 벌어서 저축해서 결혼 장음으로 쓰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떠냐고 하길래 적극 추천했죠. 왜냐하면 젊을 때는 뭐 뭐든지 저는 해보는 게 인생에 있어서 보약이다 이런 저는 주의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했었고 그 이제 며칠 전에 그 20대 친구도 이제 화성인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자기는 주말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없고
뭐 그렇다고 직장 뭐, 다녀요? 예, 직장 다니고 이제 주 5일 직장 다니고 주말에 할 게 없다면서 자기도 이제 대리 운전을 알아보고 대리 부를 때마다 기사님들한테 계속 물어본대요. 뭐 대리 운전 어떠냐, 어떻게 할 수 있냐 하길래 그분한테도 제가 적극 추천을 했죠. 아니 근데 예. 직장이 있거나 자영업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안 해야지. 그분들까지 다 대리운전하게 되면 이 대리운전하는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그 이제 화성에서 일한다는 그 친구한테 제가 항상 물어본대요. 대리 이제 타면은. 그래서 그 다른 대리 기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더냐 하니까 다 부정적으로 자기 시간 뺏긴다, 힘들다,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대리기사님 만났었는데 요즘 대리기사 워낙 또 날씨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또 힘드니까 안 나오시다가 날씨가 풀리니까 많이 나오셔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어렵다고 저도 체감적으로 느껴지고요. 저번 달이랑 이번 달은 또 다릅니다. 이게 이제 콜 잡으려면 뜨지를 않아요. 다 그냥 바로바로 배차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콜이 많고 기사가 적으면 바로바로 콜이 이제 배차가 안 되면 여기 막 리스트가 떠 있거든요. 이제 잡아달라고. 그런데 이게 기사가 많아버리면 바로바로 기사들한테 배차가 돼버리면 여기 이제 잡기 어렵죠. 예. 근데 그게 제가 딱 체감적으로 3월달 다르고 4월달 다르고 5월달 다르고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겠죠. 사람이 직장 하나만 다녀도 직장이라는 게 거의 체력과 영혼을 고갈시켜서 그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 이렇게 대리운전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정상적이라면 직장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대리운전도 그렇죠. 제대로 못하게 될 거고 식당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식당을 하면서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식당도 제대로 안 되고 대리운전도 제대로 안 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식당을 하면서 대리운전을 하고 그런다. 직장을 이렇게 낮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쉬어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자신을 태워야 될 건데 주말엔 또 대리운전해서 돈을 벌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그만큼 우리 20대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 왜냐하면 자기가 번듯한 직장이 있고 장사도 잘하는데 왜 자기 시간 그 써가면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냐라는 그런 어떤 의도를 봤을 때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모아가지고 뭐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다면 자기 힘들어가면서 왜 주말에 자기 시간 써가면서 힘들어가면서 그렇다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 조금이라도 왜 벌려고 할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보장이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안 된다라고 제가 봤을 때 20대 같으면 저 같으면 예. 직장에 다니면 틈틈이 공부를 더 해서 더 나은 직장에 시험을 한번 보거나 뭐 그런 20대는 예, 있겠죠. 그게 가능하니까 예. 또 식당을 하면 식당에 머리를 더 써서 더 잘 되게 다른 식당보다 독창성이 있게 가 예. 그리고 더 맛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메뉴를 더 개발해서 그래서 식당으로 승부를 본다거나 이런 게 맞지. 맞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돈을 좀 더 번다라는 부분이 그 얼마를 더 벌어야 안심이 되겠습니까? 안전 보장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분들이 뭐 아직 안 해보고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막상 해보면 힘이 들어가지고 좀 하다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조절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식당 그 친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사가 잘 돼가지고 가게를 한 2개 정도 더 내려다가 작년부터 이게 막 매출이 반씩 줄어가지고 계속 어려워져가지고 내는데 자신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내려고 하다가 이제 가게가 이제 그 매출이 반토막 나가지고 이제 그 내는 걸 포기하고 뭐 그렇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되는 데는 지금 어려워지고 안 되는 데는 망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뭐 신문에 보면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했는데 자영업자 3명 중에 1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렇죠.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자, 참 어려운 상황이고 또 20대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자기 삶은 그렇죠. 이 삶이라는 게 일하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평일날 저녁에는 좀 휴식을 취하고 또 하고 싶은 걸 하고 예. 주말에는 또 모처럼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 재충전. 뭐, 예, 재충전도 하고 예. 좀 즐기고 인생이 그런 게 워라벨인데 이놈은 나라는 어찌 된 건지 직장 다니는 사람이 투잡 쓰리잡을 해야 예. 예?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해도 미래 보장은 돼요. 미래 보장 되려면 부모 잘 만나는 거 말고는 미래 보장 없어요. 정답이십니다. 예? 그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이 그거 벌어서 결국 목적이 뭐겠어요? 집을 마련한다는 건데 그거 벌어서 집 마련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느니 차라리 정책을 고쳐서 맞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갖다가 저렴하게 자기 가능한 수준에서 소득의 한 30% 정도를 가지고도 집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이 좌우의 기득권 지금 어느 나라든 다 그래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기성 좌우 중도 정당들이 다 몰락하는 거는 이게 엘리트 대 가난한 이 서민 대중 이 격차가 너무나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임금은 내려가고 막 자기의 복지나 자기의 일자리를 이렇게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차지하고 그렇죠. 임금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 뭐 수도나 이런 큰 대도시 말고 지방 도시나 이 벽촌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대학을 나와도 할 일이 없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다 그렇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제대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노란 기성 정치권에 비판하고 노란 쪽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사람이 좌파라는데 그 사람들이 좌파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파도 기성 정치권, 좌우 정치권을 다 비판하고 그렇죠. 좌파도 그런 파퓰리즘이 있는 사람은 다 비판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파퓰리즘은 좌우 부분이 별 차이가 없이 소수의 엘리트 기득권과 그러지 않은 다수 이 대결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일어나야 한국 그렇죠. 정치가 바로 잡히는데 이 나라는 북한하고 관계에서 친북이냐 반북이냐 안 그러면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관련해서 지역 대결이나 여기에 가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파퓰리즘이라도 좀 생겼으면 정신을 차릴 건데 파퓰리즘도 잘 안 생기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그런 소장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거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공정한 제도, 공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어떤 이제 계층에서 자기의 어떤 노력,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닌 외부 요인, 예를 들어 뭐 어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그런 어떤 이제 지위를 물려받았다든지 그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좌우 문제도 아닙니다. 그 정시 확대라든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뭐 좌든 우든 다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러한 민심을 잘 읽고 어떤 이제 로스쿨 폐지, 공정한 뭐 사법시험도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로스쿨보다는 낫거든요. 여러모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을 부활하고 이제 대입제도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어떤 이제 권력 세습의 도구가 아닌 공정한 자기가 노력한 대로 실력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입 정치를 확대하자. 이런 걸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우리는 어떤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회균등,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러한 슬로건과 메시지를 계속 주면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저는 왜 어렵냐면요. 말씀하셨다시피 배 아픈 거 못 참는다고 하셨잖아요. 뭔가 자유한국당은 뭔가 특권을 가진 집단 같거든요. 이제 우리 민초들이 봤을 때 뭔가 특혜를 가지고 부자 정당이고 뭔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냥 속된 말로 배가 아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뭘 해도 얄미운 거죠. 그런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 누구든 서민이든 누구든 공정한 자기 노력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만들어서 기회 주겠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면 자기 자식들 로스쿨 못 가고 자기 자식들 뒷구멍으로 명문대 못 보내니까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386 운동권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에요. 김종석이나 뭐 이석기부터 유시민부터 다 자기 자식들 한번 보세요. 유학이나 좋은 학교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것들도 기득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당도 기득권이에요. 맞습니다. 한국당이 말하는 정책 보면 허구한 날 규제 완화시켜달라 대기업.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허구한 날 그 이야기가 주예요. 그러잖아요. 보수 언론들 보세요. 자 얼마 전에 뭐 한국 사회 보수 언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전부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한국당이 친이 친박이 사이좋게 사과하고 그리고 또 포용하고 예. 이래가 반문연대로 단일화되면 된다했는데 박근혜도 좀 입 다물고 있고 그 기분 나쁘더만 그 소리 듣고 아니 그냥 그렇게만 하면 이게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되고 또 서민의 가치를 그렇죠.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지.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자, 기득권이 대한민국에 몇 명 돼요? 소수죠. 예. 아니, 그 사람들이 사회에 앞에 다 서갖고 여론 행성자들이니까 많아 보이지만 인구로 해봤자 예.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 뭐 대다수죠. 중산층이라 해봤자 서민이죠. 그러면 한국당이 서민에게 사실상 파퓰리즘 정도라도 다가가는 그런 제안을 그렇죠. 하고 해야지. 맞습니다. 예. 어차피 기득권을 위해서 이에 반영할 바에야 서민을 위한 파퓰리즘이 더 낫지요. 그게 민주당이 통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거짓거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아니,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수구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무슨 뭐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했더구만요. 계속 입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통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서민정당이다, 자유한국당 부자정당이다 이렇게 어떤 이제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뭘 해도 욕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자유한국당 관계자 보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고시생이랑 밥을 먹으면서 고시생이 그러더라고요. 왜 자유한국당은 사법시험 부활, 뭐 정시확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중도층이나 그런 그 어떤 서민층에서 굉장히 지지를 보내주는데 그런 걸 왜 안 하는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발 그런 가치, 공정한 가치 또 서민을 위한 따뜻한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침묵하실 게 아니라 그런 예, 좀 이제 하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한국당이 있지도 않는 그 무슨 가상의 이념 부분, 그 이념 부분이라는 게 문정권이 무슨 친북이고 좌파다라는 거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한국당이 제대로 된 보수 우파의 원론적 가치에 있느냐, 적합하냐?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 우파의 가치를 갖다가 보인 정당이 있었느냐?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저런 삼류 사류 좌파들이 파퓰리즘 비슷하게 판을 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민주당을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경실련하고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미형 좌파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미형 좌파 정당이라는 게 파퓰리즘 정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파퓰리즘을 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파퓰리즘이냐 맞습니다.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뭐 좌파 독재 저지 보수 이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택시를 탔었거든요. 대리운전을 하다가 용인에 가가지고 버스도 이제 새벽에 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리 기사 4명이 모여가지고 용인에서 이제 강남까지 택시를 타고 오면서 안에 이례적으로 정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에서. 저는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입맛 안 한 게 낫지. 듣기만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창 언제였냐 하면 이제 패스트 트랙 한창 이제 논란이 될 때였는데 그때 이제 택시 기사분이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왜 자유한국당은 왜 문재인 정부 보고 좌파 독재라고 하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니까 옆에 또 기사분들이 그게 동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국민들 이제 어떤 이념적으로 보면 좌파가 있고 중도가 있고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보수층에서야 문재인 좌파 독재 이러면 굉장히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다면 중도는 어떻게 그러한 구호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도층에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좌파 독재 이러니까 아예 그냥 마음부터 닫고 보는 거예요. 공수처가 뭐가 잘못됐고 패스트트랙이 뭐가 불법적 이런 걸 알려고 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좌파 독재라고 하니까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중도층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군사 독재 후예가 왜 좌파 독재를 얘기해? 이런 반응이거든 반응이. 그래서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좌파 독재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구호보다는 공수처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대통령 수종이나 다름없는 공수처가 판검사를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판검사가 대통령 수종으로 들어가면 이게 독재가 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으면 중도층에서도 근데 솔직하게 이 중도층이 무슨 뭐 대단한 권위를 있는 것도 아닌 거고 한국 국민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좌파가 독재를 해요. 예. 예? 독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민주주의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놈도 선거 이후에 검찰, 판사,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이런 걸 다 장악해서 독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파도 독재를 하기도 하고 독재에는 좌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해서 된 사람도 독재하고 군사 정권도 독재를 해요. 근데 아니 군사 독재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다 칩시다. 그럼 군사 독재하다가 지금은 군사 독재를 내려놓고 문민화된 사람들이 좌파 독재를 비판하면 안 됩니까? 되는데요.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잘 알았으면 좋겠는 문제가 뭐냐면 중도층에서는요. 아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부분에 그 사람들이 중도가 아니라니까. 뭔가 비비 꼬여서 문한테 붙어 있는 사람이 중도처럼 포장이 돼 있다라니까요. 중도라면 자기 마음에 정치적인 선호가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중도요. 예. 그러니까 아니 한국당을 보더라도 그렇죠. 뭐 군사 독재 정당의 따까리들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되고 문을 보더라도 좌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솔직히 말하면 무념무상에 있은 사람이 중도인데 대한민국에 진짜 그런 의미의 중도가 있냐라는 거지. 그는 뭐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도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전라도가 아니거나 고향이 또 자기가 민주당의 당원이 아니거나 그래서 때로는 뭐 이렇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지지했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자는 쪽으로 서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쪽에 했다가 때로는 저쪽에 했다가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선동하는 대로 움직이지.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좌파 독재라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독재로 가는 길이라 내용을 전달했으면 사람들이 이 말이 맞네 하고 좀 동조했을 가능성이 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어쨌든 저는 그 가장 큰 잘못은 집권 여당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운영하는 게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집권 여당이 있다고 보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는 게 더 많습니다. 민주당보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도 우리가 이게 우리가 그 여론조사라는 거는 정책에 대해서 물을 때 보면 몇 명한테 물었는가 봐요. 500명한테 물었어요. 500명. 500명한테 물어가지고 문재인 지지가 누구냐는 거는 1,500에서 2,500명한테 물어. 형식적으로라도. 그런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잘했냐 안 했냐 이런 거는 500명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돈 주고 그런 거 좀 물어봐라거나 권력 있는 사람 쪽에 좀 기울고 싶은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여론조사.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패스트트랙을 국민들 90%가 난 잘 모른다 봅니다. 모르면 여론조사가 오면 답을 안 해야 되죠. 근데 모르는 걸 억지로 대가리 수채워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같이 대학 나온 사람 수의 80%가 넘는 나라에서 패스트트랙이 뭐냐고 물으면 또 잘 모르면서 떠들어대요. 아니면 한쪽에서 선동한 대로만 떠들어대요. 자기 스스로가 균형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독립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이 나라가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자든 우든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찾아보고 연구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독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그렇죠. 네? 페론 같은 경우에 아르헨티나에 노동자들에게 열렬하게 지지를 받은 그 뭡니까 돈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 하는 그 뭡니까 에바 페론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서민의 그냥 완전히 구세주처럼 행동했죠. 근데 나중에 독재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독재로 가는 부분은요. 그 출발이 어디에서 민주주의만 독재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를 한 사람도 다 독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거는 현재를 가지고 감시해야지 그래서 뭐 과거를 갖다 들이밀면서 이야기할 거는 전혀 없다고 난 그래 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거의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보면 지금은 검찰이 수사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어떤 사건이 고소장이 접수돼. 그러면 경찰이 이제 일단 그 수선하죠. 검찰의 고소장이 이런 게 접수됐다고 보고를 하고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예. 불러가. 예. 그러고는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이 기소 의견인데 이거는 안 돼. 다시 조사해봐. 그렇죠. 그리고 재수사. 재수사 지시를 하거나. 예. 그 다음에 뭐 경찰이 불기소로 올렸는데 예. 뭐야 이건 수사를 기소를 해야 된다. 예. 다시 조사해.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직접 수사할 수도 안 그러면 있고.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기각시켜 갖고 그냥 무혐의 처분하시고.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고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은 이 경찰이 그 수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그렇죠. 1차로 예. 수사 종결권.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다만 당사자가 아주 법적으로 이제 항의할 때는 예. 검찰이 개입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경찰의 권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커졌죠. 속된 말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되면 예. 지금 경찰이 13만 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검사가 13만 명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이제 13만 명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직이 방대할수록 물론 이제 그 이제 경찰관들이 정말 수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조직이 방대할수록 거기에 어떤 부정이나 부패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이제 수사라는 부분이나 부정 부패에 있어서 그 검찰의 견제하는 기능, 감시하는 기능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경찰이 똑바로 수사하고 있나, 어떤 인권 침해는 없나, 어떤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경우는 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이제 그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그 있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있어야죠 반드시.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경찰에게 독자적인 그런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주게 되면 버닝썬 관계 보십시오. 버닝썬 아직도 유착하고 마을 유지랑 유착하고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 지금 뭐 이번에 보면 저기 윤규건을 예. 김영란법 위반에서는 그렇죠. 제가 안 된다. 뇌물도 예. 아니고 김영란법 위반도 아니다. 예. 골프 4번 치고 밥 2번 먹었기에 그다음에 뭐 티켓 3장 받은 게 대가성은 없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고 예. 김영란법 위반이 되려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접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다 합쳐서 1년에 3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해당 안 된다. 그래서 윤규건은 권력 남용이나 기밀 유출 혐의가 있는가 예. 그걸로만 넘어가지. 그거는 또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뇌물이나 뭐 미기거나 준 거는 딱 떨어지지만 그렇죠. 기밀 유출인이 알아봐 달라고 했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게 나중에 또 무슨 뭐 올라가면 허지부지 돼서 그렇죠. 끝나기 십상이죠. 예. 명확한 뭐 죄라고 단정 짓기가 제일 어려운 게 권력 남용 여부예요. 직권 남용, 남용 뭐 이런 거. 예. 그게 이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윤규건은 결국은 이 빠져나가고 나가죠. 마누라는 한국에 오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윤규건이 지금 왜 저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는 문 정권이 예. 지금 윤규건에게 뭔가 단단히 잡혀 있다. 잡혀 있죠. 그래서 윤규건은 죽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윤규건하고 같이 놀아난 예. 승리도 예. 지금 못 집어넣고 지금까지 예.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예. 다른 제도를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이거 한간 소문일 뿐인데요. 예. 그게 이제 버닝썬이 정말 높으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이 뭐 연루돼 가지고 깊이 있게 이걸 파기는 어렵다. 뭐 그런 이제 소문일 뿐이죠. 예, 소문도 있는데 실체는 가장 중요한 건 뭐 승리고 뭐고 윤규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는 게 그래야지 사회가 이제 어떤 그나마 좀 정의롭게 굴러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지. 윤규건을 놔두고 뭐 딴 걸 무슨 뭐 정준영이다 뭐다 그거 아무리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이제 연예인 이 방송을 하는 날 이제 승리에 대해서 지금 화요일인데 예. 구속영장이 신청될지 모른다는데 예. 지금 혐의가 성접대 알선과 횡령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도 내가 볼 때 이게 그 영장이 청구되면 예. 기각됩니다. 그냥 기각될 또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승리도 거의 많이 알고 깊숙이 아니 이 친구는 그렇죠. 어쨌든 사장이니까 같이 놀아놨으니까 그렇죠. 예. 많이 이 알고 친구에 있겠죠. 대해서는 많은 걸 알고 있고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그렇죠. 예. 골프를 몇 번 치면 온갖 이야기를 서로 다 했을 건데 그렇죠. 이 친구가 있는 대로 다 밝히면 예. 뭐 무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빨리 못 넣고 예. 막 쓸데없는 데 가는데 어쨌든 VIP 자식이라는 애들이 버닝썬이나 아레나에 그런 VIP실을 갖다가 자리를 쓰면서 여자들 불러다가 마약 먹이고 성폭행하고 사진 찍어 돌리고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또 거기에 탈세도 하고 돈 세탁도 하고 외국에 조폭 자금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거기에 권력의 실세에 있는 경찰 관련자들이 다 뒤를 봐주니까 경찰이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예 그냥 경찰이 노타치 지역이었다. 얼마나 처먹였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더 막강한 권한을 준다?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자들이 저렇게 많이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는데 여자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데모하는 여자들과 그런데 클럽에 놀러 다니는 여자들. 그래서 클럽에 놀러 다니는 여자들이 당한 거는 데모하는 여자들이 무관심합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 클럽에 이제 다니는 여성분들도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뭐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시민 이제 여성 인권을 이렇게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 당연히 뭐 성명을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원래 여성 인권을 주장하고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은 장녀라도 몸을 파는 여자라도 그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해야 되는 게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구잖아요. 그렇죠. 책무죠.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로서. 그런데 옛날에 보면 별것도 아닌 일 그냥 살인 강남역은 그는 정신병자 청년의 불쌍한 청년에 의한 살인이고 또 뭐 홍대 앞에서 무슨 뭐 여자가 남자 누드 모델 사진 찍어서 돌렸다 그래서 구속시켰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것도 성 관련 문제인데 그런 거는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고 왜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클럽 놀러 갔다가 온갖 봉변을 당한 여자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등장한 사람만 7명인가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뭐 다 당하고 입도 딱 다물고 있는 여자들까지 하면 수백 명일 건데 그렇죠. 왜 그걸 말을 안 해요? 집회하는 꼴을 아무도 못 봤어. 이거 밝히라고. 그게 이제 왜냐면요. 그 이제 여성 단체라는 단체들 제가 봤을 때는 순수 우리라도 좀 깨놓고 이야기 좀 합시다. 이거 말하는 데도 없어요. 순수하게 여성 인권 이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좌파 여성 인권을 이제 이게 좌파 정부냐 보수 정권냐에 따라 이제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내용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났고 박근혜 정권의 어떤 이제 실세라든지 연루가 됐다. 연일 그 앞에 가서 뭘 밝혀라, 뭐 어떻게 하라, 그리고 뭐 온갖 퍼포먼스 기자회견 퍼포먼스 다 했어요. 버닝썬 앞에서 아레나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YG 앞에서. 봤어요? 문재인 정권이 곤란해질까봐 침묵하고 있는 거죠. 여성 단체. 그래가지고 뭐 이수역에서 남자 여자가 싸움했다는 것 같고 그리 시끄럽고 툭하면 해화역이니 강남역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노란 딱지 붙여놓고 아니 뭐 화장실 갔을 뿐인데 내 목숨 살려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클럽 놀러 갔을 뿐인데 성폭행까지 당하고 마약이나 강제 복용 당하냐 클럽에 놀러 간 게 죄냐 같은 논리로 그렇죠. 왜 좀 노는 여자들은 클럽 가기 좋아하는 노는 여자들은 인권이 없냐 뭐 이렇게 해서 데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어떤 자신들의 주장의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렇게 데모하고 기자회견하고 뭐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이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 김상경과 하는 친구는 그래도 보니까 클럽 놀러 갔지만은 거기서 부당한 일을 당해가 끝까지 싸우니까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도 생기고 정인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당한 여성 측 입장에서는 다 그냥 전부 쉬쉬하고 있고 그 여성을 갖다가 돕겠다고 나서는 여성 인권 단체나 민변도 없고 여자 변호사도 없고 민변이 빠진 게 또 참. 그거 과거에 안희정 뭐 관련해서는 온갖 여성들이 다 보호했고 윤지호도 온갖 뭐 사람들이 다 보호했잖아요. 국회의원까지 안민석까지 나서가지고.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번에는 왜 여성 변호사도 없고 여성 단체도 없고 이 경찰이 지금 그렇죠. 그 여성들이 피해 당했댔는데 경찰이 겁주고 벌금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 여성의 인권이 침해된 데 대해서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냐는 거지. 그 문재인 정권 곤란해질까 봐 이제. 그러면 세상의 진리는 문재인 정부가 곤란해지냐 안 해지냐가 그렇죠. 세상의 진리의 기준입니까? 그분들은 그렇죠. 그분들은. 아니 정말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자, 1부 마칩시다. 네.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